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한국사 총정리 제7강 일제강점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한국사를 갖다가 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 시대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는 또 누락된 부분도 많고 또 시간 제약상으로 또 설명을 더 보완 설명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은 이 저희 한계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1강부터 6강까지 쭉 이렇게 살펴본 그런 내용들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키워드만 제가 뽑아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꼭 반드시 알고 또 그러한 역사적 사실의 전후 맥락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 7강을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일제강점기는 글자 그대로 1910년도 한일 합방 이후 1945년 8.15 해방 이전까지의 약 36년간의 그러한 세월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매우 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5천년 역사에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죠.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사실들이 많고 또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거의 뭐 평균적으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그러한 그 비중이 있는 그러한 항목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를 나름대로 따로 빼서 한번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과연 어떠한 사실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중요한 그런 화두를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자, 1910년대의 그 식민통치 항쟁이 나오죠. 자, 1910년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돼서 10년, 또 1920년, 또 1930년, 그리고 1945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 10년씩 이렇게 나눠서 일제강점기에 어떤 그 시대에 있었던 사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1910년대 식민통치. 자, 처음에 일본의 식민통치는 무단 정치였죠. 초대 그 총독이죠. 그 테라우치인가요? 뭐 머리 100개 주고 말이죠. 이런 막 군바리 출신이죠. 군바리 출신. 자, 이 테라우치의 조선 그 통치의 기본 방향은 무단 통치였어요. 다시 얘기해서 무단. 칼 차고 겁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칼, 총 이걸로 강하게 겁을 주면은 다들 그냥 깨갱이 한다. 그렇게 나가자. 그래서 무단 정치입니다. 자, 무단 정치로 인해서 헌병 경찰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면서 헌병들한테 많은 권한을 주죠. 즉결 처분권을 줘서 어떤 영장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체포해서 감옥에 며칠 구류도 살게 하고 그런 즉결 처분권을 주고 그다음에 조선 태형령을 실시합니다. 태형령은 뭡니까? 볼기 때리는 거죠. 곤장. 이것은 갑오개혁 때 분명히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정치를 갖다가 실시함에 있어서 조선 태형령을 다시 부활시켰다는 점. 그리고 각종 관리,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에게 칼을 차게 해서 또 제복을 입게 하면서 배운 학생들로 하여금 위압감을 갖다 느끼게 했던 그러한 것이 바로 테라우치 초대 총독의 식민 통치였어요. 자, 그리고 이때 토지 조사 사업이 또 실시가 되죠. 기간이 1910년부터 1918년까지 돼 있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 많은 조선의 그 선량한 그 백성들의 땅들이 많이 빼앗겼죠. 빼앗겨서 이런 토지 조사 사업으로 해서 우리 조선의 땅이 약 한 40% 정도가 일본인의 손에 들어갔다. 여기에 또 1등 공신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다.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령이 나오네요. 자, 회사령. 조선 총독의 허가 없이는 회사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고자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이 허가 안 내주면은 회사를 못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의 경제를 갖다 더욱 아주 그 옥새를 잠그는 거죠. 더 이상 필수 없도록.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1910년대 또 국내 항쟁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독립의근부가 나오네요. 자, 임병천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그런 사항이니까 한번 제가 집어넣어봤는데요. 자, 독립의근부는 어떤 고종 황제를 다시 컴백시키자 복벽주의. 그래서 복벽. 다시 복고풍이라는 말 들어봤죠? 고종 황제를 옹립하자. 그것이 이제 독립의근부의 임병찬. 또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총사령관인데 공화정을 추구했다. 우리 박상진이 총사령관이고 또 부사령관은 김좌진 장관인데 김좌진 장군인데 거긴 빼더라도 박상진만큼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3.1운동 나오네요. 뭐 3.1운동은 뭐 너무나도 우리가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알아야 될 뭐 다 알고 있고, 그죠? 그래서 고종 인산인.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식이죠. 이때 무렵에 발생했죠.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됐다라는 점. 1919년도죠. 자, 그래서 이런 3.1 운동이 계기가 돼서 해외로 나갔던 우리 그 독립투사들이죠. 그래서 각각 뭐 연해주, 만주, 뭐 여러 가지의 그 나름대로 그 독립단체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1919년도 9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죠. 어디에서? 상하이에서. 그래서 공화정을 추구하고 상권 분립을 했다는 점 매우 중요하죠. 자, 임시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조직이 있죠.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했죠. 연통제는 비밀, 어떤 정보 수집 이런 것이고 또 교통국은 여러 가지 글자 그대로 무슨 독립자금을 갖다가 전달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연통제와 교통국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결국은 이 발각이 돼서 결국은 화해가 돼버리죠. 자, 그리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공채를 발행함으로써 해외에서 또 많은 또 지원을 또 받게 됩니다. 자, 국외 쪽으로 가볼까요? 자, 서간도가 북간도가 있죠. 자, 우리 그 1910년대 그야말로 그 한일 합병이 되고 나서 정말 그 이 간도, 특히 서간도, 북간도 많이 들어보셨죠? 만주 지역에 있는 거죠. 자, 서간도에는 신민회가 주도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장교를 또 양산했고 또 독립 투사들을 또 키워냈습니다. 북간도가 나오죠. 자, 북간도에는 또 서간도는 이제 설화군 정서라는 또 군부대가 또 이제 나오고요. 그것도 좀 아울러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북간도에는 중광단이 결성이 되죠. 중광단은 이제 대종교 나철 우리 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종교 창시하죠. 이것이 이제 이 대종교가 민족 종교지만은 여기서 이 독립운동을 했던 또 그런 단체죠. 중광단을 결성해서 이것이 더 발전돼서 이것이 북로군 정서로 이제 확대가 됐다. 여기에 대표적인 장군은 김좌진 장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간도는 설화군 정서 이렇게 또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연해주에는 또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이 됐죠. 여기에 또 그러니까 연해주 같은 브라디보스토크 그쪽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업회가 또 만들어지고 또 대한국민의회가 또 이때 이 연해주에서 또 만들어집니다. 매우 중요한 이런 키워드가 되니까는 반드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1920년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요? 자, 이때는 문화 통치죠. 다른 말로 민족 분열, 이간 통치라고도 합니다. 자,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발발하면서 일본은 깜짝 놀랐죠. 그동안 칼을 차고 제복을 입고서 아주 그냥 그 위협적인 그런 그 태도로 해서 이 조선 백성들 갖다가 아주 그냥 가혹하게 했는데 그러한 것이 본물 터지시 터짐으로써 일본은 더 이상 조선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무단 정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문화 통치로 전환을 하게 되죠. 이때 헌병 경찰 제도를 폐지를 하고 그러면서 또 이 반대 이제 일반 경찰을 이제 바꾸는 거죠. 하지만은 헌병 경찰은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경찰 수를 증가하고 또 경찰력을 더 강화시켜서
문화 통치와 더불어서 어떤 그 보완이라든가 또 감시는 더더욱 강화시켰다는 점 우리가 반드시 또 구분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이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이 되죠. 자, 하지만 이러한 그 문화 통치를 지향을 하지만은 이런 언론기관 조선이나 동아일보에서 반일본적인 것, 반정사적인 일본 그런 기사는 절대로 올릴 수가 없겠죠. 검열당하고 또 기사가 옳지 않으면 반일본 쪽으로 가면 기사를 삭제하고 심지어는 정간 또 폐간 이런 식으로 계속 압력을 줬기 때문에 어떤 문화 통치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식민지 국가인데요. 자, 이때 또 치안유지법도 1925년도에 제정이 되죠. 자, 치안유지법은 사실은 이것이 일본에서 제정됐던 법이고 조선에는 적용이 사실은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치안유지법이 이때 조선에도 독립운동 탄압 또 감시 강화를 위해서 또 적용이 됩니다. 치안유지법은 다시 얘기해서 사회주의 사상이 이때 들어와요. 소위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산미 증식 계획을 또 실시하게 되죠. 산미 증식, 즉 쌀을 갖다가 많이 생산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어디 가요? 일본이에요, 일본. 우리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산미 증식을 하면서 그야말로 쌀을 갖다가 그 이전보다 농사의 어떤 그 개량을 해서 많은 쌀을 갖다가 생산했지만은 그 쌀이 결국은 다 일본으로 가고 뼈 빠지기 일했던 우리 백성들은 우리가 생산한 쌀은 못 먹고 오히려 만주에서 잡곡 같은 걸 갖다가 아주 들여와서 오히려 그걸 먹고 초급 목표를 생활하는 그러한 또 결과를 가져왔죠. 이거 매우 나쁜 행동이죠. 자, 산미 증식 계획 반드시 또 우리 알아둬야 되겠죠. 자, 1920년대. 자, 1920년대 그러면 우리가 그죠? 문화 정치 그런 시기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무단 통치하는 이제 비교가 돼서 나름대로 한계는 있지만 여기저기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발생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벌어지죠. 자,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일본이 문화 정치하면서 또 교육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일본의 교육령이 있어요. 제1차, 2차, 3차 교육령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육의 어떤 방침이 다르는데, 자, 1920년대 때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조선의 유화적인 그런 정책을 펼쳤던 그런 시기였던 것만큼 각종 학교도 있지만은 이제는 대학도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펼치게 되죠. 이상제를 비롯해서 1천만 우리 국민들이 1원씩만 내자. 출자해서 우리 대학 만들자. 결국은 이제 이것은 일본의 방해로 설립은 안 됐고 대신에 경성 제국대학이 이때 설립이 됩니다. 자, 물산 장려운동 나옵니다. 자, 물산 장려운동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항목이죠. 평양에서 조만식에 의해서 이제 또 국내에서 우리나라 회사가 만든 그런 제품을 우리가 사자. 자, 우리나라 애국하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금 애로사항이보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그런 점은 물산 장려 운동의 주체는 우리 국민이지만은 결국은 이때가 1920년대, 즉 1910년대 회사령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허가제, 신고제로 바뀌면서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회사를 갖다가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는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지만은 결국은 물산 장려운동은 실패를 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물건값이 좀 비쌌다. 그리고 또 물산 장려운동,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국내 생산품을 만드는 그 원료는 거의 다 일본서 수입을 한 거죠. 결국은 말은 물산 장려 운동이지만은 원료는 일본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결국 일본 상품 팔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결국은 실패를 해야만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 그리고 1920년대에 암태도 소작쟁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거는 1920년대에 소작쟁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죠. 소위 그 친일 지주, 친일파 지주, 암태도 목포에서 100km 한 3시간 걸리는 거리에 그 악덕 지주 문제철인가요? 거기와서 그 지주와의 어떤 소장료에 대한 그 싸움. 이것이 이제 동아일보 기사도 크게 났죠. 자, 요건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산 총파업이 나오죠. 자, 원산 그러면 우리가 강화도 조약 때 개항했던 인천, 부산 그리고 원산이죠. 그래서 원산 그러면 우리 또 뭐가 생각나죠? 원산 학사, 근대 최초의 근대 학교가 또 나왔던 데가 원산이고요. 또 여기는 당연히 이제 또 그 개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공업 시설들이 들어왔겠죠. 이때 원산 총파업, 이 원산 총파업은 일본인 공장장으로부터 어떤 그 불이익, 이렇게 차별받았던 어떤 조선인들의 어떤 그 파업이다.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세계의 노동자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라는 점도 아울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밖에도 부산에서도 그 부산 항구 부두에서도 이 총파업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0만세 운동 1926년도에 순종이 또 요절했죠. 요절보다는 뭐 53살의 이제 아버지인 그 고종 황제보다는 좀 덜 살았죠. 자, 이때 장례식 때 60만세 운동이 벌어졌다. 이 사회주의의 사상을 가진 그런 그 파와 또 학생들 간의 어떤 연합작전을 나가려 했지만 그 사회주의 계열의 그 어떤 주모자들이 사전에 발각됨으로써 결국은 학생들을 위해서 주도가 됐던 그런 만세운동이 60만세 운동이고요. 또 1929년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또 이게 발생이 됩니다.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이제 우리가 매년 그 11월 3일 날이 학생의 날이죠. 즉 열차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여학생들을 갖다가 희롱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일본인 학생과 우리 조선의 학생들의 어떤 집단 패싸움, 여기에 일본 경찰의 편파적인 대응, 여기에 반발한 우리 조선의 학생들 전국적으로 불화사처럼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꼭 알아야 되겠죠. 자, 이때 신간회가 창립이 됩니다. 자, 신간회는 사회주의의 사상을 가진 그런 쪽과 또 민족주의자 간에 서로 이념과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우리의 당면 목표는 대한민국 독립이다라는 공통점을 하나 만들어서 결국은 신간회가 창립이 되고 또 신간회는 약 3년간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어떤 그 이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소가 됐다는 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년운동. 자, 천도교의 소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천도교는 이제 동학에서 이제 명칭이 바뀌는 거죠. 천도교로. 근데 동학 사상 중에 하나가 부녀자와 어린이들을 갖다가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동학 사상의 한 부분이에요. 뭐 우리 동학 그러면 인내천 사람은 곧 하늘이다. 또 뭐 이렇게 보국안민 여러 가지 이제가 있지만 그 중에 또 이제 어린이도 보호한다는 그런 게 있죠. 이게 방정환은 바로 그 천도교 교주의 그 손병의 또 사위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이날을 제창했다는 점.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5월 5일 날 어린이날을 우리가 쉬고 있죠. 그렇게만 한번 알면 되겠네요. 자, 여성운동도 있었죠. 근우회는 바로 우리 신간의 자매단체로서 여성들의 어떤 운동 기관이었다.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불이익 또 여성들의 처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활동했다는 점 우리가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형평운동도 제법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그런 항목입니다. 백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백정 그러면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백정 그러면 고려 시대 때는 일반 백성을 뜻하는 것이 백정이었고요. 조선 시대 때는 뭐 가축, 그죠? 무슨 뭐 이런 걸 잡는 천한 일을 했던 그런 계층이 이제 백정이라고 불렸죠. 자, 1894년 가보개혁 때 이런 신분제도가 폐지가 됐죠. 하지만은 법적으로는 신분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인 그 처우는 잔존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좀 평등하게 대해달라라고 해서 진주에서
이 형평성 운동이 벌어진 것이 바로 형평 운동이죠.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 조선 형평사가 운동이 벌어지면서 내중에는 항일 운동까지 더 발전해 나갔다라는 점도 아울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화 아리랑이 이제 또 나오네요. 아리랑 그러면 뭐 1920년대죠. 서울 종로에 있는 그 단성사 극장에서 상영이 됐던 거죠. 이때 물론 무성 영화였지만은 이것이 민족의 어떤 그 독립의 어떤 그 염원 이런 것을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신금을 울렸다 해서 일본에서 결국은 탄압했던 상영 중지했던 뭐 그런 영화가 바로 아리랑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것도 한번 가볼까요? 1920년대에 국외 우리 그 독립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네요. 의열단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의열단은 1919년도 11월 달에 약산 김원봉, 아주 그 중요한 인물이죠. 또 시험 문제도 매우 잘 나오는 그런 분이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독립 유공자로 선정이 됐다가 결국은 아마 안 된 그런 분이 바로 김원봉,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자, 이란 이 김원봉에 의해서 의열단이 이제 조직이 됐는데, 이때 단재 신채호 우리 민족사학자죠. 이분이 또 조선혁명선언을 또 만들어주죠. 자, 조선혁명선언이 뭡니까? 일본과는 뭐 말이 필요 없다. 무조건 쌈에서 묵지르자. 그것이 핵심 요지죠. 이렇게 해서 김원봉이 조직한 이 의열단에서 뭐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등이 소위 테러죠. 개인별서 뭐 동양적식 주식회사를 비롯해서 종로경찰서 폭발을 하고 막 이러한 것들이 이때 의열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920년대 우리 독립군들이 또 전투를 벌이는데 일본 군들을 갖다가 무찌르는 그런 쾌거의 그런 그 장면이 나오죠. 자, 봉오동 전투죠. 1920년도 6월 달인가요? 이때 우리가 홍범도 장군 기억나시죠? 작년에 홍범도 장군 유해가 우리 그 국립 묘지로 안장되는 거 제가 TV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홍범도 장군에 의한 봉오동 전투, 일본군을 아주 그냥 그 봉오동 계곡에서 유인해서 사살했던 그런 그 전투가 봉오동 전투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조금 더 큰 대전이죠. 이때가 청산리 대첩이죠. 자, 김자진 장군 다 알고 계시죠? 물론 홍범도 장군도 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청산리 대첩은 대첩 크게 이겼다. 정말 우리 그 대첩 그러면 또 한번 뭘까요? 살수 대첩, 귀주 대첩, 한사도 대첩과는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본군 약 1,200명 정도를 갖다가 사살했던 아주 혁혁한 그러한 그 전가를 올렸던 것이 바로 청산리 대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한 해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를 이끈 이런 독립군들을 한테 당한 일본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군들이 또 무엇을 저지르죠? 바로 간도 참변을 일으키죠. 이때가 경신년인데 이것을 경신 또 참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간도에 있었던 우리 이 독립군을 제외한 우리 이 백성, 우리나라 그죠? 일반 민간인들을 갖다가 참혹하게 학살하는 것이 바로 간도 참변입니다. 결국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으로 인해서 일본군을 무찌르는 그런 쾌거가 있는 반면 그 이상 몇 배의 또 희생을 당했던 것이 바로 간도 참변이라는 점 반드시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도 참변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우리 조선 독립군들이 일단 이쪽 지역에서는 좀 유지하기가 그죠? 좀 어렵겠죠. 일본군들의 아주 집요한 그런 그 작전 때문에 결국은 소련 쪽으로 일단은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소련 밀산부에 이동을 해서 우리 다시 또 대한 독립군단 등 다시 좀 전열을 정비를 했지만은 이때 소련군 적군에 의해서 무장 해제의 명을 받고 거기에서 불응하다가 결국은 소련군들은 내부적으로 서로 또 총격을 가해서 많은 우리 독립군 투사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또 자유시 참변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그 사실이죠. 자, 이렇게 자유시 참변을 당하다 보니까는 다시금 또 우리 그 독립군들은 다시 또 만주 쪽으로 또 들어오죠. 이러면서 또 이 독립군들이 각각 또 이렇게 그 각 지역을 남만주, 북만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눠서 나름대로 그 자치 행정을 펼치게 됩니다. 그것이 삼부 결성이죠.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런 식으로 삼부가 서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각 지역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이제 그 행정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대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찢어진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좀 그 삼부를 통합을 하자.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그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일본에 또 저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삼부 통합 운동이 일어났지만은 결국은 통합까지는 안 되고 이것이 두 가지로 이제 또 그 모아지죠. 그것이 바로 혁신의회와 국민부 이 두 개로 또 이렇게 또 축소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또 봉합이 됩니다. 자, 또 1930년대 이후에 식민 통치와 저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년대는 일본이 많은 그 이 사건을 벌이는 그러한 해죠. 1931년도에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1937년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급기야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확장된 것이 이때 일본의 상황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본은 문화 통치에서 1930년대에는 이제 민족 말살 통치로 완벽하게 또 전환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남면 북양 정책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목화를 재배하고 북쪽은 양을 키워라. 집집마다 5마리씩 키워라. 왜? 일본군 부양하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또 농촌진흥운동도 일본에 의해서 또 이렇게 벌어졌다는 점. 아니 뭐 전쟁 때인데 무슨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자, 농촌진흥운동은 일종의 농촌을 갖다가 무슨 뭐 쌀을 갖다가 뭐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정신교육 차원에서 그동안 일본이 이 조선한테 했던 그런 그 잘못된 점을 갖다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자기의 책임을 갖다가 좀 회피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전처럼 잘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정신 운동 그런 차원의 운동이 바로 농촌 진흥 운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일본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자, 수억 인구의 중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치르고요. 또 그리고 또 미국을 또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진주만 또 뭐 전쟁도 이후에 벌어지지만은 결국 일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엄청난 전쟁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저지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자체의 그 군 병력 갖고는 이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죠. 이러면서 처음에는 학도병 지원해서 이제 징병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또 전쟁에 필요한 모든 군수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도 또 여성 노동력을 또 동원시켜서 많은 또 그 노동을 또 펼치고, 또 우리 일반인들은 또 강제 징용을 해가지고서 탄광이라든가 많은 데서 또 이렇게 일을 시켜서 거기서 또 이 많은 고난을 당하겠던 그런 그 사건이 벌어졌던 때가 바로 1930년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일본군 위안부도 공출했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그 젊은 처녀들 갖다가 돈 번다는 그런 것을 속여서 일본이 각지에서 전투에 벌어지는 그쪽에다가 우리의 그 조선의 여인들을 갖다가 위안부로 공출해서 이 어떤 그 가장 반인류적인 그러한 그 행위를 했던 지금도 이 위안부 많은 사회적인 지금도 영원한 숙제죠, 그죠? 위안부는 우리가 반드시 그 알아야 되고 일본의 어떤 만행 다시 한번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전쟁 시기가 되다 보니까는 식량도 배급제로 갔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일본과 우리 조선은 같다. 조상도 같다. 우리는 하나다. 내선일체. 그러니 이름도 바꿔라. 그래서 창씨개명도 하죠. 이름 안 바꾸면 뭐 엄청난 불이익이었죠. 그리고 또 궁성에 가서 요배를 하고 또 신사참배. 신사참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서울 같으면 남산 지금의 이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 쪽
그쪽에 신사를 마련해서 그쪽 가서 참배하게 하고 그냥 전국적으로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신사 참배를 하고 여기 또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하게 하고 조선말은 못 쓰게 하고 조선어도 못 배우게 하고 가장 암흑기였던 시대가 바로 193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 1936년도에 벌어졌고 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또 1941년도에 또 실행을 해서 아주 그냥 우리 조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아주 강하게 억제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 밖에도 언론 탄압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강제로 폐간을 하게 되지요. 자, 또 이제 또 문화 쪽으로 가볼까요? 자, 어떤 게 나죠? 분화로도 운동. 자, 분화로도 운동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 조선 시대 때, 그죠? 조선 시대 말을 제가 잘못했네요. 이 일제 식민지 치하 때 그 1920년대에 이 문화 정치라 그랬죠. 그래서 일부 우리 저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에서 공부했던 이런 그 학생들이 방학 때라든가 또는 또 방학 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글을 배우지 못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뭡니까요? 글도 가르치고 소위 야학이죠. 우리 그 상록수라는 그 책 신문의 상록수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야학 보니까는 학교도 만들면서 학생들한테 글을 가르치고 또 우리의 역사도 가르치고 했던 것이 이제 소위 분화로드 운동이죠. 소련 말인데 가자 민중 속으로 뭐 이런 뜻을 가진 글자라고 하네요. 이때 1920년대에 조선일보와 더불어서 동아일보 분화로드 운동 매우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항목이니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조선어학회의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영화 말무이라는 영화 한 수년 전에 제가 한번 본 기억이 나요. 자, 조선어학회는 조선어 연구회가 이제 그 발전돼서 만든 그런 단체죠. 결국 우리말 큰 사전 만들려고 했지만은 일본에 그 발각돼서 그죠? 영화에도 그 장면 나와요. 배우 이름 유해진인가요? 그래서 도망치다 어디 탁 집어넣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조선어학회에서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때 또 진단학회라는 또 역사 또 단체가 있는 거죠. 이때 여기서 실증주의 사학을 또 이렇게 뭐 부르짖었다. 이병도라는 역사학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뭐가 나오냐? 사회경제사학이 나오죠. 자, 백남훈 이분은 이제 우리 이제 사회경제사학자인데. 일본이 이제 식민사관으로서 조선이 이렇게 우리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든 거기에 이제 정체성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해서 시간이 그냥 딱 수업이다. 무슨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뭐 고려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고 있지만 조선은 그런 게 없다. 라고 이렇게 식민사관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여기 이제 백남훈 학자가 무슨 얘기냐? 자, 우리나라도 봉건제도가 있었고 봉건제도를 갖다가 탈피하기 위해서 민중 봉기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늘상 발전해 왔던 나라가 바로 우리 조선이다. 비록 너희 일본한테 지금 식민지 있지만은 그러지 마라. 라고 했던 비판. 여기서 이제 경제사학 백남훈의 얘기라고 이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시기는 계속 지나가면서 이제는 이제 일본이 패망이 이제 다가오죠.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면 우리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됐다라는 나오네요. 자, 여운형. 자, 여운형은 좌익계통의 인사지만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어떤 독립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여운형이죠. 그래서 여운형에 의해서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됐다는 점. 그리고 이제 해방을 전후해서 이것이 조선 건국위원회로 이제 또 발전된다는 점 다시 한번 이렇게 부연 설명하면서 오늘 이렇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외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인 애국단. 자, 김구 선생님께서 1931년도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매우 조금 힘들었어요. 그 전에 대한 임시정부는
어떤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는데 이승만은 외교론을 갖다가 이제 그 주창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면서 탄핵을 당하죠. 탄핵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 대표회의를 통해서 임시정부가 이렇게 쭉쭉쭉 이제 그 어떤 그 저 계속 유지는 하지만은 매우 이제 초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는 너무나도 이제 그 상반되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지지부진한 임시정부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김구 선생이 한인애국단을 만들었는데 바로 여기서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봉창이 일본 천황 투척 사건, 또 윤봉길 의사의 홍코공원이죠. 도시락 폭탄해서 일본 군사령관을 위시해서 정부 요인을 갖다가 즉사시킨 그런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이때 당시 중국의 국민당의 그 장개석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끔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윤봉길의 홍코공원 사건입니다. 자, 1930년대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한중 연합 작전이죠. 자, 중국도 일본에 의해서 많은 그 침탈을 당하고 또 만주 사변, 또 중일 전쟁 등을 해서 일본과 적대의 이런 이 관계에 있었던 그런 시기적 상황이 있죠. 이때 이 중국에 있었던 우리 또 대한 독립 군단들이 중국과 연합 작전을 펼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그런 그 전투 씬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청천의 그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이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 지청천 그 사령관이 필두로 해서 쌍성보 대전자령에서 일본군을 물리친 그런 전투, 그런 지청천. 또 그리고 또 조선 혁명군 양세봉이라는 또 그런 장군이 있죠. 자, 여기는 또 중국 또 연합해서 영릉과 또 흥경에서 전투에서 일본을 무찔렀다. 요 두 항목은 상당히 그 시험 문제 이쪽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문항이죠. 반드시 구분해서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조선의용대가 나오네요. 자, 조선의용대는 그 약산 김원봉 그 의열단을 만들었던 장본인이죠. 그 조선의용대 즉 김원봉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국 관내 최초 한인 무장 조직이다. 중국 관내 최초 한인 무장 조직이라는 것 때문에 시험 문제 매우 중요성 있게 나옵니다. 반드시 좀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한국 광복군이 나오죠. 자, 한국 광복군은 결국 이제 쭉 우리가 지금 보면 독립군 그 명칭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 독립군, 뭐 조선혁명군, 한국 광복군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절대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각각 독립된 군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광복군은 1940년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그런 군부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이제 마지막 정착지죠. 처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였죠? 상하이, 그죠? 상하이에서 이제 윤봉길 의사가 폭탄 투척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착한 것이 중경 쪽 충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 광복군은 어떤 전투에 실질적으로 이제 투입은 안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광복군의 어떤 활동, 인도 미얀마의 미얀마 전선에 또 파견했고, 또 국내 진공 작전도 계획을 했다는 점. 하지만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을 했지만은 그 작전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죠.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중요한 키워드. 자, 건국 강령 발표했죠. 삼균주의. 자, 뭐 민족과 민족, 개인 대 개인, 뭐 국가 이런 거에 어떤 균등한 그런 것을 부르짖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 강령이다. 조소왕 인물이죠. 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삼균주의죠.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일제 강점기를 갖다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후반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일본이 그 시기에 우리나라
식민조선을 했던 중요한 사항,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또 일본에 저항했던 그러한 일련의 독립군들의 어떤 활동사항,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일제 이 식민지 기간 요 사이에 나왔던 이런 그 사건들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 강조드립니다. 또 시험 문제에서도 제법 5문제 이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쪽 내용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 암기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